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저희가 저번에 스퍼 기어까지 다 그렸죠. 이번 시간은 이제 제가 문제로 이제 할 거면은 이제 스퍼 기어까지 그리면 끝인데, 우리는 이제 3번을 요구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번을 요구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3번에 대해서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특수수상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 투상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계속 지금 요 축선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부품이 쭉 축선을 맞춰가지고 처음에 그렸던 본체부터 계속 축선이 딱 일치하는 상태로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축선을 계속 일치하는 상태로 이렇게 뻗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그릴 거냐, 이제 이 모양을 그릴 거냐. 어차피 두 개가 이제 뭐 뒤집어진 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차이가 있는데 이제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도면으로 정리할 때는 이제 저기에 관련된 이제 판단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놓을 거냐 아니면 여기로 놓을 거냐 판단 요소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가 설명을 하고 일단은 저는 여기 있는 형태를 가지고 그릴게요. 자, 그래서 정면으로는 이제 저기 있는 형태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올 거고요. 지금 그린 선을 이제 여기 요 끝선으로 볼 거냐? 아니요. 저는 여기부터 볼 겁니다. 지금 요 내측선으로 볼 거고요. 내측선에서 요 안쪽에 요 파진 부분부터 먼저 할 거예요. 뭐 파진 부분부터 먼저 하는 거는 이제 파진 걸 할 때 앞에 늘상 얘기했지만 그걸 또 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실 필요가 없죠. 그쵸? 여기서 갖고 오면 돼요. 만약에 본체를 안 그렸다. 1번을 안 그렸다고 한다면 그땐 재셔야겠죠. 근데 1번이 그려지고 3번이 요구가 됐다. 그럼 1번을 내가 먼저 그렸다라고 한다면 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튀어나온 부분 여기 파서 들어가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소재로 보면 튀어나온 거고 이제 여기 파서 껴지는 부분 두께를 정해야 되는데 이 두께를 대부분 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재질 않아요. 왜냐하면 1번 부품이 그려졌다면 그걸 재는 게 더 안 좋아요. 1번 부품에 이미 내가 요 깊이를 정했잖아요. 깊이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베어링의 두께는 정해져 있고 이 베어링의 사이즈에서 정해져 있고 그 남는 공간에다가 중간에 가스켓이 껴져 있죠. 가스켓이 0.5mm가 껴져 있기 때문에 그 0.5mm를 더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재면은 이 0.5mm가 있는데 0.5mm를 내가 반올림을 할 수도 있고 잘못 재면은 그냥 버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뭐 발생되는 그 0.5mm 치수차 때문에 발생되는 그 치수 잘못 재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 공간의 깊이에 요 깊이에 베어링 두께에 내가 그린 이 부분의 요 두께에 그 다음에 요 게스켓의 요 두께에 그런 것들을 연산한 값이 안 맞으면은 그거는 아마 감점될 거예요. 만약에 부품이 그렇게 그려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을 이 지금 베어링 두께를 포함해서 나오는 값들이 딱 기존에 그린 다른 영상하고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수를 내가 재는 거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1mm 정도는 뭐 감안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품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저 부품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딱 조립이 됐을 때의 치수는 딱 맞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실수가 여러분들 시중에 파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그 예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문제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기에서도 나와요. 이게 이 값을 다 더하면 이게 조립이 안 되는데 라는 부품들이 나와요.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그러니까 이 문제 만드시는 분도 실수를 한 거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교재에 뭐 그런 게 실릴 수도 있고 저도 교재 작업 해봐서 알지만 그런 오류 다 잡아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릴 때 애당초 이런 거 그릴 때는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에서 맞춰서 설계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했어요. 이제 그런 습관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기서 튀어나온 요 정도를 재려고 하지 마시고 1번이 그려졌다면 1번이 그려졌으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베어링 두께를 확인해야죠. 그렇죠? 베어링 두께. 뭐 베어링 두께는 어차피 이 부분 그릴 때 한번 봤을 텐데 그때 기억하고 있다면 기억한 걸 쓰시면 되는데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어링 카탈로그를 다시 열게요. 지금 우리 베어링 현관은 6002입니다. 6002. 자, 그래서 이제 베어링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보시면은 베어링의 두께가 어디 보자. B죠. B고 우리가 600이죠. 600이니까 B가 9예요. B가 9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캐드에서 어떻게 주면 돼요? 이건 여기서 자, 요 라인을 따주죠. 여기까지가 베어링이 들어오는 깊이고 무브. 자, 여기서 9mm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껴서 들어올 수 있는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럼 그 길이가 나왔는데 여기에 가스켓 0.5mm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수직선 하나 더 만들어주고 무브 여기서 이쪽으로 0.5예요. 이렇게 하면 그 길이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무브 해가지고 다 선택하고 쭉 뒤로 갖고 와주는 거죠. 이거 미리 거는 게 의미가 없네요. 이걸 갖고 올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주면 그 깊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깊이가 절대 여기서 이제 연산된 값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큼이 튀어나온 거고 합은 어차피 대칭이니까 여기서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인데 외부도 솔직히 말하면 잴 필요가 없어요. 외부 직경도 이 직경하고 지금 동일하죠. 문제가 이 직경하고 동일하니까 이 직경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두께는 이건 제셔야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문제에서 제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다른 거에서 갖고 올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와서 저 두께는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그쵸? 요 끝까지 이제 이렇게 잴 거예요. 저는 지금 재보니까 7.5로 돼 있네요. 그래서 7.5로 하겠습니다. 자, 와서 옵셋 7.5. 아마 여러분들 재시면 이렇게 되는데 아마 0.5의 숫자가 재기가 애매할 거예요. 0.5의 숫자가 재기가 없는데 저기 0.5를 잘못 재서 8로 재던가 아니면 7로 재던가 이렇게 되는데 뭐 저 부분의 두께에서는 뭐 8로 재지던가 7로 재지던가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 외부 형태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요 못다기가 들어가네요. 못다기 같은 경우는 저긴 C1이겠죠. CHA D1. 자, 그다음에 자르기 T를 자르기로 넣고 이제 이렇게 잘라진 이 형태고요. 만약에 외부 형태 이렇다면 여기서는 뭐 못다기 때문에 이제 선이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RAY 레이로 할게요. 아래쪽은 정리가 안 된 거니까 자, 이렇게 레이로 아래쪽으로 쭉 연장 아래쪽으로 무한하게 이렇게 연장해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형태예요. 외부 형태고 그 다음에 내부 형태 그리는데 요 안쪽을 좀 정리할까요? 자, 여기 오일실 구멍이죠. 오일실 구멍을 하려면 일단 오일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한 영상이 앞에 있죠. KS 교육에서로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고요. 일단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딜 측정을 해야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요 반지름 여기서 지금 지름은 못 재요. 반대쪽이 없기 때문에 반지름 재서 이제 지름으로 환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두께 그 다음에 내경은 우리 알고 있죠. 내경은 이거 베어링에 의해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경은 제일 필요 없고 내경 사이즈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경 사이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께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치수를 다 확인해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걸 규격표에 매칭시키려면 그 치수를 다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세 개 치수가 다 규격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규격표에서 이제 어떤 사이즈 뭐 S 타입을 썼냐 뭐 그런 것들은 굳이 뭐 G 타입을 썼냐 뭐 그런 것들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게 S타입이면 뭐든 뭐 어차피 내가 잰 사이즈 기반해서 그게 사이즈에 있냐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잰 사이즈. 그러니까 내 측이 15고 그 다음에 외경도 확인을 해야겠죠. 외경은 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외경은 12.5니까 25. 그죠? 25가 되고 그 다음에 두께는 자, 7이 나왔어요. 자, 두께가 7이 나온 이상 저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고무만 있는 형태, 그 형태는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두께가 얇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걸 썼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케이스 규격표로 가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오일 실적으로 왔습니다. 일단 안찌름이 15예요. 15에서 30, 25 있죠. 그중에 25 작은 거 썼네요. 작은 거 썼고 B가 7이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이쪽 계열이 아니라 저기 G 계열로 가보시면 15에 25면 4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G 계열을 썼을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고무만 러버만 있는 G 계열을 썼을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쓴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얘를 쓴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제 이거 가지고 치수를 저 구멍 오일이 껴지는 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홈을 작성할 때 내경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실이 껴지는 홈을 작성할 때는 내경은 중요하지 않고 외경인 25가 중요하고 12.5가 재였으면 여기서 옵셋 12.5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자, 그리고 트림. 자, 여기서 컷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홈이 파지는, 요 직경으로 안쪽에 홈이 파지는데, 문제는 이제 깊이다. 자, 깊이가 이제 오일실의 깊이가 7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셋. 여기서 7을 하는 거냐, 이렇게 7을. 여기까지 7을 이렇게 해주는 거냐.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여기 와서 보면, 이제 밑에. 자, 이렇게 오일실 부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실 부착 관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홈 부분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오일실에 대해서 이거 설명할 때도 별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렇게 그려져 있기는 한데 자, B가 이렇게 돼 있고요. L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이게 되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찌됐든 이제 L이라는 건 여기 이제 값이 나와 있어요. 0.1B에서 0.15B인데 그러니까 10분의 1 아니면은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0.15B를 쓰는 사람은 성격이 진짜 아주 독특하신 분 빼고는 없을 거예요. 근데 0.15B를 난 쓰겠다라고 한다면 쓰셔도 늘상 얘기하지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0.1B가 편하겠죠. 왜냐면 두께가 0.7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옵셋 0.7이에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 0.7만큼 옵셋을 하고 여기서 알파가 15에 30. 뭐 이건 15로 하시고 싶은 분이 15로 하고 30으로 하고 싶은 30분 하고 15에 30 사이 중간에 어떤 값을 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30도로 해요. 늘상 엑셀 앵글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트림 이렇게 여기는 모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쪽인데 깊이를 저는 지금 두께만큼만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그림 보면은 두께는 뭐예요? 두께가 이렇게 있고 깊이가 더 남아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 좀 공부하신 분들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인터넷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어떤 이론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제 실기 쪽에 보면 앞에 이제 제도 이론에 대해서 설명되는 부분 나와 있는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상한 표를 하나 제공을 합니다. 이상한 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표를 하면은 이제 요 두께의 범위가 몇에서부터 직경의 범위가 직경의 범위 두께의 범위구나. 두께의 범위가 몇에서 몇 사이는 얼마를 더 깊이 파고 뭐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이런 거를 보시게 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항상 플러스가 돼 있을 거예요. 플러스라고 써 있을 거예요. 플러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신 표에는. 그래서 기존의 폭비 우리가 이제 7이었잖아요. 7이면은 6초과하고 10 이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0.3을 더 해라 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표가 지금 그 부분에 해당하는 표냐를 따져보면은 케이스 기구에서 이거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오일실 제작할 때 이 두께에 대한 공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을 얘가 항상 플러스가 난다고 보고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를 대비해서 그 두께만큼 더 해준 거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저 부분 그림이 그렇게 된 게 저 두께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오일실이 두께가 더 두껍게 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 뭐 0.3mm 정도 더 튀어나오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를 반영한 깊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감점을 하게 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케이스 교육에서 오일실 자체가 자체의 두께의 편차가 저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 그려져서 이제 더 깊게 돼 있는 부분이 이 값이 반영된 거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케이스 규격상에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외우지 않았어요. 외우지 않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어차피 이게 이렇게 그림이 어쨌든 거의 끝단이 여기 맞게 돼 있잖아요. 그림이. 그리고 이제 거기 못따기 정도만 살짝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걸 지금 제가 이 선을 여기서 7mm 두께를 뺐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카피 옵셋으로 할게요. 옵셋 7mm를 뭘로 하냐면 0.7 들어왔죠. 이 선을 7mm를 옵셋을 해요. 그리고 무브 자 얘를 뒤로 0.1을 빼던가 아니면 0.2를 빼던가 저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이걸 외워야겠죠. 외워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두께를 이제 여기서부터 두께를 빼고 거기서 못따기만큼 빠진다고 해서 살짝 0.1만큼 뒤로 밀어줬다. 0.1이나 0.2만큼 뒤로 밀어줬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방식 써야지? 아마 얘가 이제 좀 깊이가 좀 적을 거고 요걸 따라서 하면 제가 한 거는 무조건 두께를 한번 먹고 거기서 0.1이 빠지는 거니까 깊이가 좀 깊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 저는 제 기준대로 할게요. 저는 이거 따라서 안 하고 왜냐면 이 부분이 제가 명확하게 그 오일실 부착 관계에 관련된 하우징 구멍의 두께를 무조건 이 두께 이상 편차를 반영해가지고 두께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케이스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방식대로 했어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 그렇게 되고요. 다시 이제 오일실 카탈로그로 돌아가야겠죠. KS 규격표에 있는 오일실 카탈로그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까지 깊이까지 다 정해줬으면 여기 R값 해서 이제 0.1B 그 다음에 0.15B라고 R값은 0.5라고 돼 있죠. 0.5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0.5보다 커도 돼요. 0.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5보다 약간 크게 줘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럴 때 FR 그냥 0.5를 줘요. 뭐 굳이 뭐 크게 할 필요가. 자, 자르기 T는 T인 상태에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지금 그린 이제 이 요소들은 전부 다 수문선일 거예요. 당연히 가려져 있으니까 수문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러기까지 해주면 이제 KS 규격 요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요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어디를 하든 다 재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하고 요 바깥에 큰 쪽을 좀 할 건데 일단
두께를 먼저 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 끝에서부터죠.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면 3mm.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필렛은 당연히 반경 3일 거예요. 기본 필렛 반경 3일 테니까 3이면 이제 호처럼 나오겠네요. 그거 확인하고 이제 어쨌든 옵셋 3mm. 3mm가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당연히 수문선이겠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문제에서 재야겠죠. 여기서 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잴 때 이제 요 끝까지 재시면 되겠죠. 끝까지 딱 재시면 이렇게 재면 이제 14mm. 시험 때 이 원에 지금 캐드니까 이 원에 중심이 잡히지만 시험 때 저 중심이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4mm. 그러면 이제 셋 14. 여기서 이제 14mm.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완전히 필렛 이 선 없어질 거죠. 이제 필렛 반경 기본 반경이 3이니까 그거 해줄 거니까 이제 서클 자, 여기서 3을 해주고 무브 밑으로 3. 선생님 왜 필렛 이용 안 해서요? 뭐 하는데 이렇게 해줘도 되고 필렛 한번 이용해 볼게요. F 그 다음에 자르기 T로 자르기로 넣고 그 다음에 R을 3으로 넣고 안지름 3으로 넣고 이렇게 네, 일단 안 들어가요. 자 근데 이제 이거 필렛 자르기 T를 자르지 않게 노 익스텐드로 노 트림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필렛 족구랑은 달라요. 왜냐면 필렛 족구 정상적이려면 요 선이 요 뒤쪽에 꼬다리가 남는 형태가 돼야지 정상적인 필렛 족구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자르기로 놨을 때는 형성이 아예 안 돼 버리고 그다음에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했을 때는 그나마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클 그래서 3 해가지고 무브 밑으로 3 내려서 자르기 트림으로 이거 선택하고 익스텐드를 노 익스텐드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필렛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필렛이 더 빠르고 편할 수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트림에서 이거 잘라주는 것도 똑같고 어쨌든 간혹가다가 저걸 필렛으로 처리하려다가 왜 이게 자르기를 이제 자르기로 놓고 자르기를 자르지 않게 아니라 자르기로 놓고 이게 왜 안 만들어지 하고 막 계속 그것만 몇 번에서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필렛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요거까지 해줬으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직경 재야겠죠? 저거 직경 마찬가지 반지름밖에 못 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8.5고요. 8.5니까 이제 뭐 9로 재줘도 상관없습니다. 9로 재줘도 상관없고 이제 마찬가지 8로 재줘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재시면 되고 옵셋 그다음 8.5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서 이제 트림 자, 여기 있는 수문선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쳐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수문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쪽. 이쪽에 이제 저거는 나사가 지나가는 이제 나사 여유구멍, 그리고 이제 거기 머리가 숨을 수 있게 돼 있는 카운터 보어라는 형태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카운터 보어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KS 규격표를 이제 시험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KS 규격표를 한번 보면 자, 볼트 구멍 지름하고 2급 기준이라고 나오고 카운터 보어 지름의 치수라고 나옵니다. 치수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볼트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탭낸 일본 본체의 탭을 낸 탭 직경하고 사이즈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 탭을 우리가 그때 얼마로 냈냐? 자, 4mm, M4짜리 탭입니다. 그러면 이제 M4, 4mm니까, 자, 일단 한 가지는 규격에 정해집니다. 볼트 구멍의 지름. 볼트 구멍, 요건데, 나사 여유구멍이라고 하죠. 이제 볼트 구멍 지름은 나사 여유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호칭 지름이 4였으니까 4.5로 뚫으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해주려면, 어차피 PCD는 얘랑 똑같이 맞춰져 있을 거니까 얘에서 가면 되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작은 직경이 4.5니까 옵셋 4.5는 2.25겠죠? 2.25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한쪽으로. 반대쪽은 이제 밀어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MA에도 수문선.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큰 직경. 큰 직경인데, 큰 직경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D, 라지 D를 보고 이제 다해서 여기서 11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KS 규격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볼트 구멍 지름 및 2급 기준 카운터 보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거는 카운터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볼트 머리가 숨는 카운터 보호가 아니에요. 저건 스폿 페이싱이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케이스 교육 요소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거 강의하시는 분들이 카운터 보호는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 규격에는 없어요. 일부 강사들은 그 카운터 보호 규격을 외워가세요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외워가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외워가시면 좋기는 해요. 카운터 보호의 규격을 외워가시면 좋기는 하는데 일부 강사들이 그대로 안 그리면 그거 틀린 거예요. 감점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일단 KS 규격에 나와 있는 카운터 보호는 애당초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KS 규격을 의거해서 감점을 할 거면 이 스폿 페이싱 치수를 카운터 보호로 보고 감점을 할 거냐? 그럴 수도 없어요.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이 나와 있지 않고 물론 KS 규격이 나와 있는 것도 일반적인 KS 규격 요소를 따릅니다. KS 제도 요소를 따릅니다라고 시험 규정에 명기돼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KS 규격에서 더 이상 카운터 보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KS 규격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KS 규격에서 카운터 보호에 대한 규격은 폐지됐어요. 없어요. 폐지 사유는 이제 더 이상 민간의 따름입니다. 즉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에 맞춰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보호의 규격을 KS 규격에 맞춰서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규격에 맞춰서 안 했다라고 해서 시험에서 감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완전히 어이없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시험 규격에 맞춰서 했지만 요새는 이제 작은 직경은 아직 여전히 규격이 존재를 하니까 요 규격표에서 찾아서 보시는 거고요. 큰 직경의 경우는 문제에서 재세요. 재가지고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로 와서 재겠습니다. 8이고요. 그러면 옵셋 4 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가 잘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이도 재세요, 그냥.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내가 고민하지 마시고, KS 규격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재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저기 이제 카운터 보호의 깊이가 안 나와 있거나 이제 한쪽 치수가 안 나와 있을 때는 그때는 외우고 있는 게 좀 유리하세요.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한쪽이 표현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게 좋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찍었던 카운터 보호에 대한 영상 쪽을 보시면 거기에 제가 규격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규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시험 보실 때는 이제 모든 사이즈들을 내가 잴 수 있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안쪽에 있는 요 작은 직경은 반드시 규격을 따라야 됩니다. 작은 직경은 아까 봤던 그 규격을 따르시고 큰 직경에 관련된 거는 요 직경이라든가 깊이는 재셔서 하셔도 무방하시다. 그게 일반적인 규격과 달라도 재서한 거면 재서한 거에서 차이가 크게 안 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감점 못해요. 얘는 중심선이 돼야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절반 다 그렸네요. 다 그렸으니까 넘길게요. 자, 밀어
하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선들만 선택 안 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엔터, 요 중간점 여기서 중심선 칠하는 선에서 이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리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트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트림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기 필렛에서 트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서 정리가 되고, 여기 있는 요 숨은선은 여기서 정리되는 거죠. 내부에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중심선 마저 정리하면 이렇게 MA 중심선, 그 다음에 LEN D 2mm.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형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 이후에 이제 6면도 전개하는 건 다른 데 사이즈 볼 필요 없죠. 없이 바로 될 거예요. 자, 일단 우측 면도부터 할까요? 이거 잘못 찍었네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직경부터 먼저 닦게요.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서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직경을 닦고, 그 다음에 델리트. 자, 그 다음에 PCD 닦게요. 여기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PCD 따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카운터 보호 표시해 줘야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작은 직경, 큰 직경 두 개 동시에 따서, 자, 서클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델리트 지워주고, 얘는 중심선이 돼야죠. MA 피치원이니까 중심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은 직경은 다 보이죠. 완전히 뚫려 있는 게 형태가 보이니까 이건 외형선이 되는 거고, 큰 직경은 이쪽에서 봤을 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은선이 돼야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선생님 여기 못 따게 돼 있는데요. 못 따게 여기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줬잖아요. 여기서는 왜 표시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도면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원이 보이는 쪽에서 원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해준 못따기는 안 그립니다. 오히려 그려주는 게 더 보기 안 좋아요. 더 헷갈리게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체 1번 본체 그릴 때 여기서 분명 여기 이 직경에는 못따기가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따기를 안 그려줬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면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카운터 보호 됐고, 이제 카운터 보호 개수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면은 친구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대칭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쪽에 딱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4개가 된다. 그쵸?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레이로 AR. 자, 그 다음에 원형이니까 PO. 자, 중심점은 여기고, 개수, 아이템, I 입력하면 개수를 입력할 수 있죠. I 엔터. 물론 이제 위에 있는 리본 메뉴 쓰셔도 됩니다. 저는 리본 메뉴를 잘 안 써가지고 4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지금은 연관이 켜져 있는 상태로 다시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혹시 이게 싫으신 분들은 X 해가지고 깨시면 돼요. 아니, 나는 어레이 할 때 아예 연관이 될 수 없게 연관을 꺼놓고 쓰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꺼놓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저는 절대 저 연관을 꺼놓지 않고 사용하는 게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어디까지나 그건 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저 중심선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LEN D 2mm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제 작은 원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클,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 직경, 오일실이 껴지는 직경이죠. 서클,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오일실이 껴지는 직경은 안 보이죠. 반대쪽에서 보이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A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샤프트가 지나가는 구멍, 좀 여유가 있게 뚫려 있는 구멍이죠. 이제 요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측 면도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의 좌측 면도는 일단 얘가 그대로 갑니다. 좌측에서 봤을 때 똑같을 거예요. 다르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카운터 보호가 이제는 보이겠죠. 이쪽에서는 카운터 보호의 요 큰 직경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보일 거예요. 대신에 이쪽 끝을 요 직경을 표시해 준 얘는 안 보일 거예요.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도 안 보일 거예요. 대신에 그 위쪽에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안 보이게 해줬던 여기 오일실이 껴지는 구멍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구멍은 뭐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다 뚫려 있는 구멍이니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발생을 하겠죠. 뭐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표시를 하나 이걸로 표시를 하나 어차피 똑같은 표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좌측 면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평면도는 뭐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자, 저면도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배면도는 방향만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면 육면도가 다 구성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그려놓으면 이제 한 가지 얘기 나와야 될 게 있죠. 선생님, 우측면도와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 카운터 보어는 중앙에도 있어야 합니다. 원래 제대로 투상하면 이게 맞습니다. 제대로 투상하면 이게 맞아요.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본체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죠. 원래 여기도 얘가 중앙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쵸? 있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선들이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도면의 형태가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제 4개다 라고 알려면 요렇게 사이드 4분점에만 2개만 박아놔도 저렇게 균등 배열되면서 4개가 배열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될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다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 1번부터 본체 1번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형상을 이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바로 특수투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